허허, 취직했다고요? 거 참 잘된 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영감님이 나를 보며 시원하게 웃었다. 그렇게 목맬 때는 안 되더니 다 포기할까 싶던 차에 이렇게 합격이 되네요. 면접장에서 긴장이 돼서 심장이 마구 쿵쾅거리는데 그때 갑자기 깨어 있습니까? 하시던 목소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 면접관 마음에 꼭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싶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결과가 좋게 나왔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는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으니 되고. 그게 세상 사는 원리지요. 선생님 말씀 낮추세요. 제가 불편합니다. 그럼세 자네는 왜 그동안 취직을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번번이 안 됐다고 생각하나?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뭔가가 부족했겠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진심으로? 자네가 왜 그동안 취업을 못했느냐고? 그건 열심히 해서 그렇네. 네? 그게 무슨 열심히 해서 취업을 못했다니요? 내 목소리가 10배는 커졌다. 아니지,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서 취업을 못한 것이네.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선생님,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전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자네에게 열심히의 의미는 뭔가? 열심히요? 뜨거운 열에 마음심 아닌가요? 말 그대로 심장이 불탈 때까지 존버하는 거죠. 별거 있나요? 심장이 불타오른다. 좋네. 그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죠.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건가? 다시 묻겠네.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죽어라 노력해서 힘들게 이루었을까? 그렇지만 여유로운 태도로 목표를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물론 시험 성적에 욕심이 없다면 여유 부릴 수도 있겠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만화책도 보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시험 성적에 별 기대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자네도 시험 성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시험을 준비하면 되지 않나? 아유 참, 시험 성적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열심히가 되나요? 이번 시험은 점수 잘 받아야 한다. 점수 떨어지면 안 된다. 몇 등 해야 한다. 이런 자극제가 있어야 열심히 하죠. 자극제라.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더 망치고 말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운 건 너무 싫지만 그게 뭔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 않나요? 자네는 무언가를 할 때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몰입한 경험이 있나? 그게 뭐든 말이야. 어렸을 때 동생이랑 블록을 가득 쌓아놓고 놀곤 했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뭔가를 막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뭘 만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실실 웃음이 날 정도로 즐거워요. 내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 한번 생각해 보게. 누군가 그때 자네에게 1시간에 블록 50개를 쌓지 않으면 매를 맞을 거야 라거나 동생보다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라고 요구했다면 자네가 그토록 즐겁게 블록을 쌓을 수 있었겠나?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그 말에 얽매여서 블록 쌓기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동생과 즐겁게 놀지도 못하고 동생을 경쟁자로 여겼을 게 뻔하고요. 상상만 해도 괴롭네요. 자네는 좀 전에 스트레스야말로 뭔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했었지?
지금 생각도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험을 치르는 건 누구나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 진짜 편하게 쳤던 시험이 하나 있어요. 고3 수능 끝나고 쳤던 운전면허 시험이요. 그 시험은 왜 편하게 쳤나? 시험 자체도 쉽기도 하고 커트라인이 높지 않았거든요. 100점 만점에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라. 그 시험도 죽기 살기로 공부했나? 전혀요.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며칠 시간 내서 공부한 게 다예요. 편하게 시험을 보니 기분이 어땠나? 부담이 없어서인지 손에 경련도 없고 즐겁게 시험을 쳤죠.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웠단 말이지? 네, 시험을 그렇게 대본 건 처음이었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모든 시험을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모든 시험을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마음이 좀 느긋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공부하려고 할 것 같고 시험을 칠 때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죠. 그렇게 시험을 치면 성적은 어떨 것 같은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마음도 편하니 문제를 더 명확하게 봐서 잘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네가 말한 심장이 불타오르는 열심히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군. 그러네요. 자네가 취직한 것도 같은 원리일세. 이해하겠나? 그러고 보니 그랬다. 여태까지의 면접에서는 나도 모르게 잔뜩 긴장한 채로 똑같은 말만 기계처럼 늘어놓고 나왔다.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번 면접에서는 웬일인지 마음이 편안해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계속해서 시험을 예로 들자면 나 시험 망쳐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질까요? 자네 정말 시험 망쳐도 되나? 아니요, 잘 보고 싶은데요. 시험을 칠 때 잘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못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만 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걸요.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공부하게. 다만 긴장하지 말게나. 에이, 그 두 개가 한 세트인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영감님이 빙긋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자네가 말한 시험 망쳐도 괜찮다는 말부터 들여다보지. 자네는 최근까지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전전긍긍하는 자네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자네에게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 쳐보게. 그 말을 들은 자네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 정말로 편해질 것 같은가? 글쎄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불안하던 마음이 당장 편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만날 때마다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생각해보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지겠나?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고 화날 것 같은데요. 왜일까? 글쎄요.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그런가? 자네도 들어봐서 잘 알고 있겠지?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라든가 바나나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피식 웃음이 났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하죠. 그 말을 들으면 단번에 코끼리와 바나나를 떠올리거든요.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는 말도 마찬가지일세.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 아닌가요? 취직 못하면 안 돼랑은 다른 말이잖아요. 말을 긍정으로 하느냐 부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 자네가 괜찮다 괜찮다 하고 가장 많이 말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 가장 힘들 때 그랬네요. 정말 괴로울 때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외쳤으니까요.
자네의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결국 지금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라는 뜻이로구만. 그 말이 맞았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찾은 때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을 때였다. 나는 양 발목을 문제에 휘감긴 채 발버둥 치면서 괜찮다,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부르짖은 셈이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사실 진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까 봐 두려울 때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나 마트에 화장지를 사러 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괜찮다 하는 말은 결국 현재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세.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되뇌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떤 일에 맞닥뜨려 두려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걸요. 그렇네. 자네 말대로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지.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말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칼에 한번 비유해 볼까? 좋습니다. 자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자네가 없애고 싶어하는 온갖 것들이 도사리고 있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네가 말이라는 칼을 휘두른다고 해보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처음에는 자네도 칼을 휘두르지만 확신이 없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노련해져 두려움, 공포,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자네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승리를 확신하네. 이야기가 제법 흥미진진했다. 영감님이 나에게 물었다. 자, 그렇다면 자네는 칼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지? 언제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고개를 쳐들지 모르니까요. 항상 칼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 걱정, 긴장, 이 모든 감정에는 끝이 없네.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너무 끔찍한데요? 평생 칼을 휘둘러야겠군요. 적이 덮쳐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칼을 벼르는 것과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 즉, 불안이나 공포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당연히 후자죠. 적이 언제 덮쳐올지 모르니 항상 불안해하면서 칼을 준비하는 것과 아예 칼이 필요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 정말 괜찮은 상태는 괜찮다는 말을 넘어선 상태일세. 괜찮다는 말이 지어진 상태가 진정으로 괜찮은 상태라네. 말로 괜찮다고 되까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는 그 언어의 감옥에서 나온 상태. 적을 겨누는 칼 자체가 필요 없는 그 상태 말이네. 칼이 필요 없는 진정한 평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나는 시험 망쳐도 괜찮아 라고 말해도 결국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소용이 없는 거군요. 저 말을 한다는 자체가 괜찮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요. 그렇지. 제대로 이해했구만. 그렇다면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두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이야기해 볼까? 좋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멋진 애인을 만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소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네는 어떤 소원이 있나?
취직하기 전까지는 취직하는 게 소원이었죠. 이젠 취직했으니 직장 가서 인정도 받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될 걸세.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감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아니 싹조차 튀어 올리기 전에 구두 밑창으로 살포시 들여밟는 나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는 말씀부터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네. 올라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잘 될 거라는 덕담은 못 해줄 망정 안 될 거라고 아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 자네는 그저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덕담이 필요한가? 그거라면 100번도 더 해주지. 자, 선택하게. 그저 잘 될 거라는 두루뭉술한 덕담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잘 되는 방법인가? 그야 당연히 확실하게 잘 되는 방법이 필요하죠. 알려주세요. 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시는지. 간단하네. 자네가 원하기 때문이네.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무슨 말장난이세요? 혼란스러웠다. 자네도 그동안 살면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해본 적이 있겠지? 그럼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평생을 무언가를 원하면서 살아가죠.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좋네. 그렇다면 자네가 간절히 원한 무언가 중에 이루어진 것이 있나? 간혹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게 훨씬 많긴 하죠. 그때마다 기분이 어땠나? 간절히 원했던 만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실감도 컸죠. 그렇지만 다들 그게 삶이야,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인생이란 원하는 것을 쉽게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뒤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나? 원하는 것은 여전히 있지만 기대를 잘 안 하게 돼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할까 봐요. 이번에도 안 되겠지 뭐. 반자포자기 심정이랄까요? 흔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하지. 그런데 왜 자네의 소원 중에는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더 강렬하게 원했어야 하는 걸까요? 영감님이 빙긋 웃었다. 자네는 언제 원하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언제일까? 당연히 나에게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을 때죠. 돈 벌고 싶은데 직장이 없으니 취직하기를 원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애인이 없으니 멋진 애인을 원하고, 나에게 이미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확한 답변일세.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 그렇다면 무엇을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군. 그런가? 맞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 그 무엇에 자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대입시켜 보게. 마음속에서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남들한테는 있는데 왜 나에겐 없을까?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진짜 내 차례가 오긴 할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남들과 비교하면 열등감도 느껴지고요. 바로 그 생각과 느낌 때문에 자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 생각과 느낌 때문이라고요? 외모, 학벌, 돈, 인맥 같은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과 느낌 때문에요? 자네 생각한 대로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책이나 TV에서 수없이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겨워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겠죠? 좋은 생각해라, 하면 된다, 뭐 그런?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세.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말일세. 그 말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애타게 원해왔어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죠.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원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애타게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때의 좌절감이 되살아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아까 무엇을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그 무엇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자네도 동의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럼 자네가 애타게 원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정한 셈이 되겠군. 그럼 제가 취직을 간절하게 원한 것은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직장이 없어 하고 힘껏 소리친 셈인가요? 정확히 자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나. 그동안 계속 취직이 안 됐지. 큰 종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선생님, 말해보게. 혹시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괜찮다라는 언어의 감옥과 비슷한 논리인가요? 괜찮다는 말은 결국 괜찮지 않다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원한다는 말도 속뜻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자네 가끔 보면 참 똑똑하군. 영감님이 미소 지으며 수염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러면 왜 걱정하는 건 걱정하는 대로 될까요? 괜찮은 것은 괜찮지 않은 것이고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 왜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는 대로 되죠?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네가 취직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취직될 생각에 설렜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걱정도 안 하죠. 앞으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 마음 졸였죠. 말과 속마음이 그대로 일치하는구먼. 취직 안 될 거야, 취직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잠재의식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당연히 그대로 될 수밖에. 아, 자네가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불안해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결핍에 집중하는 것, 모두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이라고 외치는 것이나 똑같네.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이라고 외치고 마음먹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이 되는가? 언어와 거짓 생각을 뛰어넘게 그 너머의 잠재의식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잘 들여다보게 마음의 공식은 잠재의식에 맞춰서 작동하네. 영감님의 말을 여러 번 곱씹었다. 선생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없애나요? 마음은 절대 없앨 수 없네. 또다시 혼란스러웠다.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마음 때문이라면 걸리적거리는 그 마음만 없애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텐데 그 마음을 없앨 수 없다니. 왜 마음을 없앨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은 본디 생각하는 존재일세. 데카르트도 말했지 않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자네는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 영감님의 말을 듣고 생각해봤다. 아, 이것도 생각이군. 그렇다면 후 하고 숨을 참는 것처럼 생각을 한번 참아봐야지.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람. 그렇다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 즉 생각 때문인데
인간은 단 한순간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까요? 살아 있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이네. 살아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네. 물을 마시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하지. 제가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원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 어떠했나를 봐야 하네.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 자네는 취직하기를 간절히 원했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없이 취직하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았을 테고요. 내 말이 그 말이네. 원하게.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선생님,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생각과 느낌을 없애라는 말씀인가요? 좀 전에 생각은 없앨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없애라는 말이 아닐세. 도무지 모르겠어요. 영감님은 탁구공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 탁구공을 소원이라고 해보세. 탁구공의 산뜻한 주황색이 가볍게 빛났다. 탁구공을 손으로 잡아보게. 나는 탁구공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건 자네의 소원이니 떨어뜨려선 안 되겠지? 탁구공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더 쥐었다간 탁구공이 찌그러질 것만 같았다. 영감님이 말했다. 나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지 꽉 쥐라고는 하지 않았네. 탁구공을 꽉 쥔 소나기의 힘, 그게 바로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네. 그런 상태에서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있겠는가? 애타게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네. 결국 소원이 찌그러져 버릴 정도로 말일세. 영감님이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나는 쥐고 있던 탁구공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렇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탁구공을 아예 손에서 내려놔 버렸네. 이것은 소원 자체를 내려놓은 것이네. 어렵네요. 탁구공이 소원이라고 하셨고 소나기의 힘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소원 자체를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이야.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하냐고 묻지. 소원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나요? 소원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큰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얼마든지 품을 수 있네. 더 큰 소원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다만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것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네. 욕심이고 집착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나는 다시 탁구공을 움켜쥐었다. 소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탁구공을 둘러싼 소나기의 힘,
탁구공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살짝 풀어보았다. 힘을 조금 더 풀어보았다. 쫙 펼쳐진 손바닥 위에 탁구공이 있다. 내 손아귀에는 힘이 전혀 없었다.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이제 알겠는가? 쥐지 않고도 쥐는 법을? 자네는 지금도 꽉 쥐고 있네. 제가요? 나는 양 손바닥을 들어 영감님의 눈앞에서 펼쳐 보였다.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데요. 손으로만 쥐는 게 아닐세. 자네 어깨가 아주 꽉 쥐고 있구먼 그래. 어깨? 어깨를 인식하는 순간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그제야 느껴졌다. 통증 때문에 이맛살을 가볍게 찌푸리는 나를 보고 영감님이 빙긋 웃었다. 어깨가 그렇게 뭉쳐 있는데 전혀 몰랐군. 네, 툭하면 어깨가 뭉쳐서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그럼 이제 어깨가 느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려놓게. 어깨 통증을 내려놓으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내려놓지? 토끼 간처럼 어깨를 탁 갈라서 통증을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탁구공도 아니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나를 보며 영감님이 허허 웃었다. 생각 때문에 몸이 긴장되었으니 생각을 내려놓으면 몸의 긴장도 풀어지지 않겠나. 평소에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온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슬그머니 풀어진 것처럼 말일세.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내려놓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탁구공처럼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정말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나?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나는 눈을 끔뻑였다. 바로 자네의 몸 말이네. 몸이요? 생각 때문에 몸의 느낌이, 그러니까 긴장이 유발된다는 것에는 자네도 동의했지? 그렇다면 몸은 무엇이겠나?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의 집합체 아니겠나? 눈에 보이는 생각의 덩어리 말일세. 생각의 덩어리가 제 몸이라고요? 자네의 굳은 어깨는 곧 자네의 경직된 마음의 다름 아닐세. 굳은 양쪽 어깨를 번갈아 가며 손으로 꾹꾹 눌러보았다. 누를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영감님이 물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반대로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히 생각의 긴장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나? 몸의 긴장이 풀리면 생각의 긴장이 풀린다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곤 했는데 그러고 나면 굳어있던 몸이 슬그머니 풀리고 한결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온갖 생각의 실타래로 뒤엉켜 있던 머릿속도 더불어 차분해지곤 했다. 몸의 긴장을 풀면 생각의 긴장이 풀린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면 몸의 근육을 푸는 걸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하네.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공식이지. 스스로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기술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는데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세상 사는데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서도 영감님이 보란 듯이 기지개를 켜고 목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생각해보게. 인간은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할 수밖에 없네. 아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 즉 긴장이라고 하셨죠? 그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잘 기억하고 있군. 좋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가 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의 집합체가 바로 몸일세. 그렇다면 몸의 긴장을 풀면 자네의 생각과 느낌도 풀리지 않겠나? 긴장 없이 아주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단 말일세. 걸림돌을 치우면서 소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겨우 걸어나가는 것과 편안하게 이완된 몸으로 가볍게 달려나가는 것, 어느 쪽이 원하는 데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겠나? 당연히 가벼운 몸으로 달리는 게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술 아니겠나? 그동안 삶이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왔다.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 이 기술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토록 힘들게 살아온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몸의 긴장을 풀면 될까요? 처음 자네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이 검지에 대해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나? 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하셨죠. 아, 이제 왜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 검지를 동시에 보라는 것은 오감을 동시에 열라는 뜻일세. 모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 자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양 검지를 동시에 보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깨어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자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들어 양 검지를 바라본다네. 하지만 그 중에 정말로 양 검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나는 말없이 양 검지를 들었다. 동시에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영감님이 계속 말을 이었다. 눈으로 양 검지를 동시에 보게, 보는 동시에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듣고 호흡하는 몸의 감각을 느끼게.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바닥과 맞닿은 발의 감촉은 어떤가? 이 모든 감각을 열게. 선생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양 검지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느낌, 감각이 아닌가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몸의 모든 느낌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하라는 말이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요? 옳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그럼요. 주식 투자에서 한 종목에만 투자할 경우 위험도가 높으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구먼. 한 종목에만 투자할 경우 왜 위험도가 높아지는가? 그거야 급변하는 시장 상황 때문이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한 종목에만 투자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시장 상황은 결국 이 세상 아니겠나? 세상은 늘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단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꼭 쥐고 있는 것은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쥐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 줄 아는가? 세상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쥔 생각과 느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 자네 말대로 파산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걸세. 파산도 보통 파산이겠나? 인생 파산이네.
인생 파산이요? 에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데요. 생각과 느낌 때문에 인생 파산식이나. 예를 들어보겠네.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하세. 본인은 늘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과 느낌을 꼭 쥐고 있네. 처음엔 그 생각과 느낌이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단단해 보이는 탑에 그저 벽돌 하나 빠진 것처럼 말일세. 그러나 그 생각과 느낌이 젊은이의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음속으로는 늘 친구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직장을 가서도 본인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주눅이 들어있네. 연애도 결혼도 남은 인생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괴로워하겠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삶. 그게 인생 파산이 아니고 뭔가. 젊은이가 열등감 말고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젊은이가 왜 이렇게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지? 하는 의문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의문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일세. 그 의문에 스스로 계속 답을 구하다 보면 본인이 지고 있던 열등감 자체가 허상일지 모른다는 의심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결국 현재 꽉 쥐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 투자하라는 말이네. 우리의 몸에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지 않나. 다른 생각과 느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세. 다른 생각과 느낌이 들어올 자리라.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게. 동영상을 클릭하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뒤이어 흰 옷을 입은 세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등장해 농구공 2개를 쉴 새 없이 주고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데다 공을 위아래로 주고받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놓치기 십상이었다. 영상의 길이는 단 30초. 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의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무척 짧은 시간이지만 바짝 집중했더니 눈이 금세 뻑뻑해졌다. 영감님이 물었다. 알아냈는가? 17번? 틀렸네. 그럼 16번입니다. 좀 헷갈렸거든요. 맞췄네. 그런데 혹시 다른 걸 본 게 있나? 다른 거요? 공을 주고받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은 횟수는 16번이 맞았네. 그렇지만 자네는 나머지를 놓쳤지. 나머지라뇨? 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눈 크게 뜨고 잘 보게나. 영감님의 말을 듣고 다시 영상을 클릭했다. 영상이 시작된 지 20초쯤 지났을까? 웬 고릴라 한 마리가 화면 구석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고릴라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제야 보았군. 이 고릴라가 아까도 있었나요? 영상에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닐까? 좀 전에 본 영상과 같은 영상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물론 같은 동영상이네. 고릴라를 발견한 흥분도 잠시 나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뒤에 배경색이 바뀌었어요. 왜 아까는 못 봤을까요? 아직 끝이 아닐세.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도 잠시 영감님의 말을 듣고 동영상을 다시 2차례 더 돌려본 뒤에야 또 다른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분명 같은 동영상인데도 볼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말 이상하네요. 저는 분명 집중하고 있었는데 놓친 게 이렇게나 많다니. 이 동영상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영상이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즈가 제작한 실험용 영상이지.
인간의 무주의 맹시에 관해 잘 보여주지. 무주의 맹시요? 사람들은 특정 사물의 모습이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사물이 나타나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네. 예상치 못한 사물이 금방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고 심지어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자리에 나타날 때도 그렇다네. 자네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다 조망하라는 말씀이군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은 횟수도 파악하면서 지나가는 고릴라도 보고 바뀌는 배경의 색깔도 보고 또 정확하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깨어있음일세.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은, 다시 말해 생각과 느낌을 분산시킨 궁극의 상태지. 그렇지만 그건 주의력 산만 같은데요? 주의력 산만이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지금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걸 말하지.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력의 분산이라네. 깨어있음은 지금 눈앞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지. 고릴라가 보인다는 것은 곧 깨어있다는 뜻이라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집중하면서 집중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바로 그걸세. 정확하네. 영감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중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잊게 되는데 하나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것에도 집중을 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 집중을 못하게 되는데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니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고릴라를 못 본 사람이 절반쯤이란다. 좀 놓치고 살면 어때 뭐. 그깟 고릴라가 대수라고. 취업 준비 끝나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던 컵라면이 또 당겨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대부분의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느라 하루에 한 번은 방문해온 단골 마트이다. 제법 규모가 크지만 몇 년을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눈을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입구에서 좌회전한 뒤 두 번째 통로에서 오른쪽이 바로 컵라면 코너였다. 이제 취업 준비도 끝났겠다. 오늘은 좀 호화롭게 먹어볼까? 컵라면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매장을 천천히 돌았다. 없나? 아무리 찾아도 만두가 안 보인다. 매장 전체를 3번이나 돌았는데도 없다. 계산대로 가서 아주머니께 컵라면을 내밀며 물었다. 아주머니, 만두 없어요? 오늘따라 라면에 만두가 땡기는데 아쉽네. 뭔 만두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는 듯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한번 보고는 눈짓으로 왼쪽을 가리켰다. 아주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니 만두가 가득 들어찬 커다란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다. 어? 만두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새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요? 매장 생길 때부터 여기 있었잖여. 맨날 오면서 입구에 있는 만두를 못 봤다고? 눈뜬 장님이 따로 없네. 작은 냉장고도 아니고 무려 3단짜리 커다란 냉장고였다. 외계 생물을 만난 듯 얼빠진 표정으로 냉장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냉장고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형태를 바꿨다. 영상에서 봤던 그 고릴라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영감님 등에 대고 만두 냉장고를 못 본 것에 대한 열변을 막 토해낸 참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영감님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허허, 자네가 살면서 놓친 게 만두뿐이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보는지 혹은 보지 못하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네. 수없이 놓치고 있으면서 놓치고 산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절망감이 들었다.
눈앞에 만두부터 보게. 만두도 못 보는데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선생님, 그렇다면 깨어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나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자네는 깨어있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생각과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요. 생각과 긴장을 왜 내려놓아야 하나? 당연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소원을 둘러싼 긴장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 두 가지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는 건가요? 하나는 진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것? 아니면 착한 소원과 나쁜 소원? 자네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대략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는. 평온을 비는 기도요? 그냥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는 기도 같은데요.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라네. 그건 좀 시시한데요. 전 지금 평화로운데 그럼 제가 지금 깨어있는 건가요?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빨리 내 손에 쥐어주었다. 뭐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왕 바퀴벌레였다.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깜짝 놀라 바퀴벌레를 땅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충격으로 죽었는지 벌레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금 자네 마음이 어떤가? 여전히 평화로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아 계속 쿵쿵 뛰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에 덧붙일 말이 있네. 어떤 상황이든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 추구하는 바일세.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요? 제가 벌레 공포증이 있거든요. 급작스럽다니. 난 그저 자네 손에 가짜 바퀴벌레 한 마리를 쥐어준 것뿐인데. 영감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깨어 있었다면 가짜 벌레인 줄 금세 알아차렸을 것세. 한 발 더 나아가 자네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었다면 진짜 벌레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 공포증 역시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생각과 느낌일 뿐이니까. 아직까지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머리로는 가짜임을 인지했지만 몸에는 여전히 놀랐을 때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힌 걸까? 자네 말대로 그 기도문은 평온을 비는 기도네. 몸과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동의하는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깨어있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깨어있음을 위한 기도라고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하고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 그게 전부였잖아요. 별게 없어 보이는데. 깨어있음이란 이게 전부일세. 삶의 모든 고통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 둘을 구분 못하는 데서 온다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라. 선생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아무렴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 자네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란 뭔가? 제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제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답일세.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일러주겠네. 세상 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 둘째, 남이 할 수 있는 일. 셋째, 과거 혹은 미래의 일일세.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둘째와 셋째 아닌가요? 남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이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해서 고통받고 있네. 자네도 예외가 아니지. 제가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간단한데요? 자네가 눈앞에 만두 냉장고를 보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일세.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 최근 자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게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 전 공공제약에 합격했다고 내게 전화를 걸어온 친구 녀석이 떠올랐다. 순간 마음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 생각났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함께 준비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곳을 지원했다가 저는 떨어지고 친구는 붙었거든요. 걔가 합격 턱 내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열받아서 죽을 뻔했죠. 아우,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열받았나? 친구가 밥을 사준다는데. 아, 그야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전화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삶의 고통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지. 합격한 친구가 탈락한 자네에게 전화를 건 일은 어떤 일인 것 같은가?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정의를 다시 되새겼다. 남이 할 수 있는 일, 이미 지나간 일.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건 것은 저의 일이 아니네요. 전화를 못 걸게 막을 수도 없고 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요. 그런데 왜 자네는 아직도 화를 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네요. 깨어 있게. 영감님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 나도 모르게 또다시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버렸구나. 쉽지 않네. 과연 깨어있는 게 가능한 걸까? 그래서 깨어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일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깨어있음의 다름 아닐세. 생각과 느낌을 즉시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생님, 그런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소원과는 무슨 상관인 거죠? 아까 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는가? 네, 무엇인지는 아직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 두 가지는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소원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네.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을 소원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 바보같이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나요? 의아한 내 표정을 보고 영감님이 다시 말을 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한단 말이지. 자네가 만약 늙고 싶지 않다는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 이것은 둘 중 어떤 소원인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소원을 가진 자네의 마음은 어떻겠나? 하루하루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늙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렇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은 고통을 주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일은 무조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힘들다면 고통이 느껴지는 일은 바로 그만두면 되잖아요. 고통이 느껴지면 무조건 그만둔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것 같지만 여기엔 큰 문제점이 있네. 어떤 문제점이요? 고통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거나 줄어든다. 왜 어떤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어떤 것은 줄어드나요? 자네 자전거를 탈 줄 아는가? 네, 5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게.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으면 금세 넘어졌고 혼자서 잘 달리다가도 뒤를 돌아봤을 때 할아버지가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곧바로 넘어졌다. 지금은 곧잘 자전거를 타지만 어떻게 잘 타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영감님이 계속 말을 이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넘어질까봐 몹시 두려웠을 걸세. 두려움 역시 고통이지. 고통이 느껴진다고 그만뒀다면 자네는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었을 테지? 네, 맞습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탈 때 두려운가? 아니요, 전혀요. 자전거를 타면 하늘을 나는 듯 상쾌하고 편안하죠.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졌구만. 그렇다면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고통이네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고통이 향하는 방향 때문일세. 방향? 고통은 왜 생긴다고 했지? 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할 때요. 할 수 없는 것은 왜 소원할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요. 왜 모르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고통일세. 그렇다면 고통의 반대편엔 무엇이 있겠나? 깨어있는 상태? 평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고통이 느껴질까? 아니요,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느껴질 땐 그 고통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게. 깨어있음을 마주보고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점차 줄어들겠지. 반대로 깨어있음을 등지고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점점 커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될 것세. 자전거를 타는 게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된 것처럼요. 그렇지. 깨어있음에 가까이 갈수록 고통은 줄어들 걸세. 그렇지만 고통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떡하죠? 혹은 처음에는 깨어있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닐 수도 있고요. 카르페 디엠,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나? 에이 참, 제가 설마 그것도 모를까 봐요.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잖아요. 현재를 즐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고 있으니 일단 걱정일랑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죠. 뭐 그러고 보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과 비슷한 얘기네요. 그런가? 그렇다면 현재를 어떻게 즐기는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의 그 마음을 따르라는 거죠. 미래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하나? 에이 참,
그 순간의 시험을 생각하면 진정한 카르페 디엠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잖아요. 카르페 디엠은 그러지 말고 현재 순간을 즐기라는 거죠. 시험을 망치면 그땐 어떻게 하나? 그건 시험을 망치면 망친 시험 결과를 잊기 위해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기분 전환에 집중할 텐가? 그러다 다음 시험을 또 망치고?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괜히 머리를 긁적였다. 미래를 위한 대책과 카르페 디엠 정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미래는 어찌되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카르페 디엠인가? 난 생각이나 느낌이 올라오면 내려놓으라고 했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네만.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즐겨야 하죠? 자네는 왜 현재를 즐기려고 하나? 그야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험 준비, 대입 준비, 취직 준비, 준비. 미래엔 무언가가 늘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언제나 준비만 하죠. 취직하고 나면 결혼 준비를 해야겠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양육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엔 노후 준비. 요즘엔 죽음까지 준비하는 시대잖아요. 숱하게 쏟아지는 TV 광고 좀 보세요. 남겨질 가족을 위한 보험까지 들라고 하잖아요. 전 준비만 하다 죽고 싶진 않아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쉴 새 없이 다다다다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자네는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지? 준비만 하다 끝나버릴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편하게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카르페 디엠 하는 것 아닐까요? 자네가 말하는 카르페 디엠은 한순간 편하자고 나머지 모든 순간을 망쳐버리는 것일세. 게다가 즐기는 그 순간조차도 완벽하게 편안하진 않지. 마음속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잖나. 사실은 그래서 짜증이 나요.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편하게 있고 싶은데 실은 늘 불안한 상황이나 감정이 따라붙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말은 맞네. 그러나 깨어있음은 단 한순간이 아닌 모든 순간에 편안한 것을 뜻하네. 게다가 자네가 말하는 카르페 디엠은 마치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네. 로프를 착용하는 건 새처럼 날고 싶은 현재를 방해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로프 없이 뛰어내린다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 한순간도 즐기지 못할 걸세. 그렇다면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 로프를 매는 그 순간이 자네 말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재를 낭비하는 행동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되네. 그뿐이네. 진정으로 현재에 있는 사람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희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시험 준비 자체가 현재인 셈이지. 시험에 대한 불안감, 압박, 두려움,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면 그저 고요한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걸세. 시험 준비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누가 현재를 즐길 수 있다고 했는가? 자네는 숨을 쉴 때 즐겁게 쉬나? 잠을 잘 때 즐기며 자는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더군.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이 모두 잘못된 말이네. 현재는 그냥 현재일세.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그저 고요한 상태 말일세. 편안하게 숨을 쉬듯 잠을 자듯. 아까 자네가 물었지. 고통이 있을 때 어디를 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네, 맞습니다. 고통은 항상 과거 혹은 미래에만 존재하네. 현재엔 고통이 없나요?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현재일세. 진정한 현재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네.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 시험에 대한 준비를 뒤로 미루고 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것이 겉보기엔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현재는 아니지. 무의식 속엔 두려움이 있을 테니 말일세.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면 기억하게. 현재에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때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현재로 오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탈 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게나. 현재에는 고통이 없다. 고통은 깨어있음을 등지는 것이다.